아담 그랜트는 MBTI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러한 MBTI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그의 이론은 이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너 MBTI가 뭐야? 요새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빠지면 섭섭한 질문이죠. 또 최근엔 SNS에서 몇 개의 문항만으로 MBTI를 검사하고 공유하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요. 검사 결과를 보면 꽤나 나를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 나야 나 소름 돋았어 하는 반응이 절로 나오기도 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MBTI가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거겠죠. 심지어 MBTI는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MBTI 신봉자들도 존재할 정도죠. 오늘은 과연 MBTI 검사가 과학이 맞는지, 과학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융은 1921년 출간한 자신의 저작 심리 유형에서 사람을 크게 인식자와 판단자로 나누고, 이에 대해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과 직관을 선호하는 사람, 사고를 선호하는 사람과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 그리고 태도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TI는 이를 기반으로 성격을 1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타고난 선호와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널리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아담 그랜트는 MBTI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등 MBTI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를 비롯해 심리학계의 여러 학자들은 MBTI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MBTI에 근거가 없다는 건지 이 MBTI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MBTI의 기초가 되는 이론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일례로 위긴스의 경우 융이 제시한 것처럼 사람의 성격 유형이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인 유형으로 형성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성격은 외향형, 내향형과 같이 무자르듯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없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16개 분류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차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우려입니다. 둘째, 그들은 MBTI 검사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TI 결과가 피검자의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험생 시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 계획을 철저히 지키며 노력할 땐 이 테스트 결과가 ISTJ로 나왔다가 대학에 합격하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외향성이 늘고 감정이 풍부해져서 ENFP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테스트 결과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동일한 피실험자가 5주에서 2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이 테스트의 안정성이 0.7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0.7이라는 수치는 성격 검사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인 0.8에서 0.9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죠. 셋째, 그들은 MBTI 검사 결과가 이 반험 효과, 즉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이 심리적 경향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 70년 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심리학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를 수집하는 방식이었고, 이 설문지에는 취미와 좋아하는 책과 운동 등 이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테스트 결과를 배부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될 만한 당연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하고 존중해주기를 매우 바란다. 2. 당신은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3. 당신에게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등등의 문장이 나열되어 있죠. 어떤가요?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포러 교수는 동일한 결과지를 실험에 참가한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결과가 얼마나 맞는지 체크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과지의 내용이 자신과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가 자신에게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효과를 반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반험 효과는 무당, 타로, 사주 등 이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반음 효과를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MBTI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이 성격에 대한 내용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꽤 있다는 점, 그리고 MBTI는 통계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섞여서 더욱 그럴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러한 MBTI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정론자들이 지적한 사항, 즉 MBTI의 기초가 되는 이론인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죠. 부정론자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 근거란 바로 과학적 근거입니다. 객관적 수치나 통계 자료로 입증이 안 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해 정립된 이론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수록된 원전인 그의 저작 심리 유형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이 과학이 아닌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그의 심리 유형론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심리 유형인 디오니소스적 유형, 아폴론적 유형 분류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디오니소스적 유형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에서 이름을 따온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도취적이며 발달된 외향 감각과 감정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하고, 아폴론적 유형은 이와 반대로 내형 직관과 이 분석적 사고 그리고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제시되죠. 이처럼 이 니체의 심리 유형 분류를 참고해서 칼 융이 심리 유형론을 정립했다면 그의 이론은 이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과학과 철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이며 각기 방법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등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리학은 본래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실험 등의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과 통계 등의 계량 연구 기법이 심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죠. 어떤 연구 방법론을 취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고, 이 방법론상의 차이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특정한 방법론에 의거한 근거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로 부정론자들이 지적한 사항, 즉 MBTI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죠. 사실 MBTI는 자기 보고식 검사라는 점에서 이 검사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과 상황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의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례 없이 ENTJ의 결과를 얻었다가 그 후 사람에게 데이고 번아웃이 온 상황에서 INFJ로 바뀌게 된 케이스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 요소 중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케이스에서는 E에서 I, T에서 F로 바뀌었지만 N과 J는 그대로죠. 이건 직관형, 계획형의 성향이 내부적으로 매우 강고하게 자리 잡혀 있음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MBTI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검사 결과에는 세부 요소의 퍼센티지가 기재되기 때문에 자신의 결과값이 어느 수준의 레인지 안에서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향형 49%, 외향형 51%로 E가 나왔다가 얼마 후 이 내향형 51%, 외향형 49%로 I가 나왔다고 해서 MBTI 자체가 틀렸다고 치부할 순 없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MBTI 결과값인 이 알파벳 구성만 확인하고 화면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각 요소의 구체적인 비중을 꼭 확인해야 MBTI 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해요. 그리고 MBTI 검사 자체적으로도 문항을 계속 보정하면서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MBTI 매뉴얼을 보면 MBTI 실험 결과와 다른 심리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크론바흐 알파는 단일 검사에서 동일한 항목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통계지수입니다. MBTI 검사의 크론바흐 알파가 다른 테스트들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또 검사 재검사 결과값 간의 상관관계도 다른 성격 검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론자들이 지적한 사항, 즉 MBTI 검사 결과가 이 반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살펴보죠. 반음 효과, 즉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이 심리적 경향이 유발되려면 MBTI 유형별 특성이 서로 별 차이 없이 비슷비슷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MBTI는 나름대로 각 유형별 성격을 차별화시키는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죠. 바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비롯해서 5차 기능부터 8차 기능에 이르기까지 각 유형별 성격 발현의 위계를 구성하는 8개의 기능을 각기 보유하고 있어서 이 차별적인 성격의 특징을 발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각 유형의 특장점, 그리고 미비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점, 심지어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단점까지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안에서 나름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성격 특성을 짚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NTP의 8가지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기능별 위계에 따라 아주 유니크한 성격 특성이 발현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부적인 사고를 통해 주로 판단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원론적이다. 자신의 마음에 따른 생각을 외부의 상상력으로 발산하려 한다. 불안정할 수 있고 오만할 수 있다. 인간관계와 교제를 어려워하고 마음에 없는 이야기로 환심을 사기 힘들다. 목적을 위해 행동하려 하지 않으며 과정에 집착하는 편이다. 무의식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며 날카롭게 핵심을 꿰뚫을 때가 많다. 현실 감각이 가장 떨어지는 유형으로 외부적인 감각, 탄미, 신체적 감각 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지만 거리를 두는 듯 가면을 쓴다. 이처럼 MBTI 테스트는 일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MBTI는 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검사죠. 최초로 MBTI를 만든 마이어스 앤 브릭스모녀는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수단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 MBTI 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MBTI를 통해서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해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하고 거부감 내지 혐오감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과 선호를 인정해주는 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MBTI의 존재 의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MBTI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이 내향적인 성격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을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내향적인 성격 나름의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인정하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죠. 이를테면 이 꼼꼼함과 집중력을 요하는 특정 직업 분야에서 이 내향형 인재가 선호된다든지, 내향형 위인들의 생애와 업적 등이 재평가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성격 유형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MBTI의 목적이 달성된 거라고 볼 수 있죠. MBTI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MBTI의 기반에는 과학보다 철학이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MBTI가 엄밀하게 개인의 성격을 진단하는 과학적 도구로서보다는 이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이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각자가 스스로의 성향을 더 잘 이해하고 타고난 강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도와주는 이 거울로서의 역할을 MBTI가 수행할 수 있다면 이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MBTI를 이 똑똑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MBTI는 뭔가요? 딱 MBTI 알파벳만 외우지 말고 내 MBTI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비중도 유심히 잘 살펴보고 내 MBTI를 구성하는 8가지 기능의 위계도 면밀히 파악해보세요. 그래야 MBTI 검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관과 선호를 갖고 있는지, 내 무의식 속에는 어떤 열등감과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타인과 더욱 조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기발하고 알찬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